화곡동의 단독주택,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거실 창가에 70세 이진호가 앉아 있었다. 4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았던 그는 7년 전 정년 퇴임 후 아내 68세 김미연과 함께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단독주택과 지방 소형 건물, 그리고 적지 않은 예금이 그들의 노후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다. 여보, 민재 온대요. 좋아하는 간장게장 준비해뒀어요. 미연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다. 이진호는 신문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그래? 요즘 회사에서 바쁘다더니 그래도 부모 얼굴 보러 왔으니 기특하지. 장남 45세 이민우는 사업을 하다 망해서 현재는 중소건설회사 부장으로 일하며 진호의 단독주택 2층에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처음에는 임시로 들어온다더니 5년이 지나도록 그대로였다. 차남 42세 이민재는 컨설팅 회사에 다니며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아파트 대출 때문에 늘 빠듯하다고 말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다. 민우의 아들 태현이 할아버지에게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고 민재의 아내 은지가 새로 다니는 요가 교실 이야기를 하는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미연이 밥을 푸는 도중 갑자기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하얀 쌀알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연은 대답 대신 이마를 짚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몸이 휘청거렸다. 여보, 괜찮아? 머리가 너무 아파요. 눈앞이. 미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대로 쓰러졌다. 어머니, 의사인 친구를 둔 민재가 즉시 119에 전화했다. 구급대원들이 10분 만에 도착해 미연을 구급차에 실었다.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은 채 구급차에 올랐다. 미연아, 정신 차려. 제발.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가족들은 초조하게 의사의 소견을 기다렸다다. 민우와 민재는 병원 복도를 서성였고 진호는 응급실 문 앞에 서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1시간 후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나왔다.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상태가 위중하여 의식 회복이 불투명합니다.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어쩌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이 그를 덮쳤다.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나이와 출혈 정도로 볼 때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수술은 아침 7시까지 계속되었다. 진호와 아들 민재 민호는 밤을 수술실 앞에서 꼬박 밤을 샜다. 아침 8시까지 되자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수술실을 나왔다. 그러면서 담당이사는 냉정한 목소리로 가족들에게 수술은 무사히 끝났으나 환자의 나이도 있고 수술 중 출혈이 많아 가망성이 낮다는 이야기를 한 후 바로 인사를 하고 떠났다. 이 말을 들은 진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옆에 있는 큰 아들 민호는 아버지를 부축하면서 애써 침착하려고 했지만 침울한 표정은 감출 수가 없었다. 민호도 옆에서 놀란 표정으로 가만히 의사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가족 모두의 마음은 가라앉았다. 곧바로 미연은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병원의 하얀 복도와 소독약 냄새가 가족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중환자실 입구, 면회 시간이 아닌 때에도 진호는 유리창 너머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각종 의료 장비에 연결된 아내의 모습은 그에게 너무나 낯설었다. 온갖 튜브와 모니터에 둘러싸인 아내는 마치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느껴졌다. 아버님, 제가 오늘 있을게요. 아버님은 좀 쉬세요. 큰 며느리 수진이 먼저 나섰다.
저도 형님과 같이 있을게요. 교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며느리 은지도 따라 말했다. 진호는 고맙다는 말을 건넸지만 그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아니다. 내가 여기 있을게. 너희는 좀 집에 가서 쉬어라. 결국 며느리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아들들은 교대로 병원에 남기로 했다. 둘째 날은 민우가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서 밤을 보냈다. 늦은 밤, 병원 복도는 적막에 잠겼다. 간간히 들리는 발걸음, 소리와 비상등의 희미한 불빛만이 있을 뿐이었다. 민우가 의자에서 잠든 사이 진호는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미연아, 제발 일어나다오. 아내 없이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상상을 하며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며 조용히 기도했다. 제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렇게 병원에서의 둘째 밤이 지나갔다. 진호는 아내의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의사들의 표정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았다. 중환자실에서는 심전도 소리와 인공호흡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셋째 날 아침, 진호는 잠시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기로 했다. 병원 생활이 길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일상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가을이 깊어가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지만 그의 세상은 병원 중환자실에 멈춰 있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우의 아내 수진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청소를 하는 듯 했다. 진호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 위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최근까지 함께한 시간의 기록들이었다. 아버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옷 좀 갈아입으려고. 식사는요? 뭐 좀 드실래요? 괜찮아. 곧 다시 병원으로 가봐야 해. 수지는 시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어머님 상태는 어떠세요? 아직 의식이 없지. 대화는 어색하게 이어졌다. 평소 수지는 시부모와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았지만 진호는 종종 그녀의 표정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다. 오늘도 그녀의 걱정하는 얼굴 뒤에 다른 감정이 있는 것 같았다. 진호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병원에 계세요? 제가 지금 회사 미팅이 있어서 점심때쯤 병원에 가볼게요. 그래. 잘 알았다. 전화를 끊자마자 민재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그도 오후에 병원에 들른다고 했다. 진호는 아들들의 관심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다. 갑작스러운 아내의 발병으로 가족 모두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는 짐을 꾸리며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붉은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미연이 특히 좋아하던 가을 풍경이었다. 아버님, 나가실 때 현관문 좀 잠가주세요. 저도 곧 나갈 거예요. 진호는 짐을 들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현관에 도착했을 때 그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수진의 통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언니, 나 지금 큰일 났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응. 중환자실에 계셔. 의식이 없으시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집 문제도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 5년이나 얹어 살았는데. 진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얹혀 살았다고. 그들은 아들 가족이었고 그들의 생활이 어려워져서 함께 살고 있을 뿐이었다. 언제부터 그들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던 걸까? 진호는 발소리를 크게 내며 현관으로 향했다. 수지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부엌에서 나왔다. 아, 아버님, 벌써 가세요? 진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지만
이런 때 가족 간의 갈등은 원치 않았다. 그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진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수진의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아내가 얼마나 아들 내외를 위해 희생했는지, 어떻게 그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했는지 기억했다.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하는 말이 자신들이 그저 얹혀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담당 의사가 진호를 불렀다. 선생님, 환자분 상태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뇌압이 높은 상태예요. 앞으로 며칠이 고비가 될 텐데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이틀째 김미연의 상태는 계속 위중했다. 이진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밤새 병실을 지켰다. 아침이 되자 간호사가 들어와 약을 교체했다. 할아버님, 잠시 나가서 쉬다 오세요. 아드님들이 곧 오실 거라고 했어요. 진호는 피로한 눈을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허리는 뻣뻣했고 다리는 저렸다. 밤을 의자에서 보낸 대가였다. 고맙습니다. 잠시만 다녀올게요. 병원 1층 카페에 도착해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그는 커피를 천천히 들이켰다. 머릿속은 아내 생각으로 가득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고 병원 정원의 단풍나무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미연이 유난히 좋아하던 계절, 가을이었다. 어느새 옆에 민재가 와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어머니 상태는 변함없다.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걱정 마세요. 곧 일어나실 거예요. 형은 이미 병실에 올라갔어요. 저도 올라가 볼게요. 진호는 카페에 잠시 앉아 있다가 커피를 들고 천천히 병실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중환자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서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진호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고 문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로 들렸다. 하지만 진호가 더 가까이 다가가자 대화의 내용이 점점 더 명확하게 들렸다. 엄마 사망보험금이 얼마지? 내가 그걸로 회사 투자금 좀 마련해야 할 것 같아. 민우의 목소리였다. 진호는 걸음을 멈췄다. 그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사망보험금이라고? 그것도 아직 의식이 없는 아내의 병실 앞에서! 형, 그건 내 목 씌어야 해. 형은 어차피 부모님 집 받을 거잖아. 난 아파트 대출금 갚아야 해. 민재의 목소리가 따라 나왔다. 진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종이컵 속에 커피가 출렁거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벽 뒤로 숨고 귀를 기울였다. 이것이 꿈이기를, 자신이 잘못 들었기를 바랐지만 대화는 계속되었다. 내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모시는데 왜 내가 보험금을 가져가? 평소 자상하던 큰아들의 목소리에서 탐욕과 분노가 느껴졌다. 진호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 휴대폰을 찾았고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다. 도련님은 주말에 한 번 얼굴 비추는 게 다고 저희가 시부모님 모시는데 저희가 가져가는 게 맞죠?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진호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평소 그가 느끼지 못했던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같이 산다고요? 얹혀 사는 게 아니라요. 시어머니 반찬 한 번이라도 해드린 적 있어요? 두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진호는 벽에 기대어 섰다. 그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가족들이 그의 눈앞에서 변해가는 모습이 마치 악몽 같았다. 그러니까 반찬 몇 개 가져다 주고 보험금 절반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웃기지 마세요. 수진이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만하고 아버지도 나이가 많으시니 얼마 못 사실 텐데 그때도 이럴 거야? 너네가 어느 정도 양보는 해야지. 민재의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이진호는 자신의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믿었던 아들들이 아내 병실에서 자신의 죽음까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래. 아버지 명의로 된 땅도 있잖아. 그것만 우리한테 넘겨줘. 그럼 우리도 더 이상 관여 안 할게. 민우의 말에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가 평생 모은 재산, 자식들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이 이제 그들 사이에 다툼거리가 되었다. 자신의 모든 희생과 사랑이 이렇게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화장실에 들어간 진호는 비틀거리며 변기에 쓰러져 흐느꼈다. 손에 쥐고 있던 종이컵이 구겨지며 뜨거운 커피가 손을 덮쳤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육체적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진호는 화장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눈물로 범벅이 된 노인의 얼굴이 바라보고 있었다. 깊은 주름 사이로 흐르는 눈물이 인생의 고난을 담은 강물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진호는 홀로 집으로 돌아왔다. 2층에는 아들 가족이 살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서재문을 열고 오랜 세월의 흔적이 담긴 방 안으로 들어갔다. 책장 뒤에 숨겨둔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서 빛바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병원에서의 충격으로 떨렸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펼쳤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재산의 증거들이었다. 화곡동 집의 등기부등본, 지방토지 소유권 증서, 예금 증서와 주식 계좌. 휴대폰을 꺼내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철아, 나 진호야. 내일 시간 좀 내줄 수 있나? 중요한 일이 있어. 다음 날 오전, 진호는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최영철을 만났다. 70세의 영철은 여전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고, 대학 시절부터 이어온 진호의 가장 신뢰하는 친구였다. 오랜만이다. 철아, 갑자기 왜 그러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진호는 침착하게 지난 며칠간의 일을 설명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된 파일을 친구에게 들려주었다. 영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자식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진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깊은 상처가 느껴졌다. 정말 유감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너한테 있어. 내 명의로 된 재산이니, 하지만 가족 갈등이 심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봐. 진호는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결정했어. 도와줄 수 있겠나? 물론이지. 영철은 친구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부동산 중개소와 은행을 돌아다니며 재산 정리의 첫 단계를 밟았다. 진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부터 진호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아이들 몰래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매각을 위한 서류를 준비했다. 집이 비어 있을 때는 중개업자들을 집으로 불러 집을 보여주기도 했다. 병원에서는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내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밤늦게 아이들이 모두 귀가한 후 병실에 홀로 남았을 때 그는 아내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다. 여보, 미안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해버렸어. 내가 다 바로잡을게. 눈물이 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렀다.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침묵을 깨뜨렸다. 당신이 깨어나면 우리 새로 시작하자. 내가 제주도에 작은 집을 알아보고 있어. 당신이 늘 꿈꾸던 바다가 보이는 집이야.
진호는 제주도의 작은 주택을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로 준비해 두었다. 아내가 좋아할 만한 조용한 동네, 바다를 볼 수 있는 작은 마당이 있는 집이었다. 매일 밤 그는 의식 없는 아내에게 새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치 그녀가 듣고 있다고 믿으며 설명했다. 이틀 후 지방 토지 매각이 성사되었다. 진호는 영철의 도움으로 매각 대금을 새로 만든 계좌로 입금받았다. 주택 매각도 진행 중이었고 적절한 매수자를 찾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그동안 미연의 상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진호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주택과 토지 매각이 모두 성사되었고 예금과 주식까지 정리하니 총 30억 원의 재산이 현금화되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이제 차가운 숫자로만 남았다. 진호는 병원 휴게실에서 영철과 마주 앉았다. 모든 서류가 완료됐어. 이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영철이 서류 가방을 건넸다. 진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오늘 아이들에게 말할 생각이야. 그날 저녁 진호는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두 집으로 오라고 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아이들은 아버지의 진지한 목소리에 의아해하며 집으로 모였다.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민우와 수진, 민재와 은지 부부, 그리고 이진호는 그들 앞에 서 있었다. 벽난로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이 액자 속에 담겨 있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다. 진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무거웠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나요? 아니, 너희 어머니 상태는 변화 없다. 내가 할 이야기는 다른 거다.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의 시선은 바닥을 향했다가 다시 단호하게 자식들을 마주 보았다. 내가 집과 토지를 모두 팔았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집도 이미 다른 사람 소유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바람 한 점 통과하지 않는 무거운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충격으로 다시 분노로 변해갔다. 뭐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어디서 살라고요?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도 모르게 파실 수 있어요? 이건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방 안은 순식간에 항의로 가득 찼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말이 서로 뒤엉켜 알아들을 수 없는 소음의 파도가 되었다. 하지만 진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마치 오랜 폭풍우를 견뎌낸 바위처럼 그는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다. 왜 그렇게 놀라나? 집이 팔리면 나가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진호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들의 항의를 잠재웠다. 가족끼리 이러는 게 어디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 갑자기 재산을 저희 몰래 처분하신 건데요? 이유. 그래, 알고 싶어? 그럼 알려주지. 진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 준비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이건 얼마 전 너희가 병원에서 나눈 대화다. 그가 버튼을 누르자 방 안에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유령처럼 그들의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엄마 사망보험금이 얼마지? 내가 그걸로 회사 투자금을.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그의 눈은 공포로 커졌다. 형, 그건 내 몫이야. 형은 어차피 부모님 집 받을 거잖아. 난 아파트 대출 갚아야 돼. 이번엔 민재의 목소리였다. 민재는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다. 그의 눈에서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번갈아 비쳤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마치 나부로 된 담요가 그들을 덮치는 듯했다. 녹음했던 대화가 끝나자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그건 그저 순간적인 말 실수였어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말실수? 그게 말실수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인가? 난 4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았다. 너희들 학비, 결혼 비용, 집 장만할 때 보태준 돈 모두 내가 정직하게 번 돈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진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평생 강인함을 유지해왔던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본 아들들은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다. 새 집주인이 2달 후에 입주해. 그때까지만 머물 수 있어. 나는 이제 병원에서 너희 어머니만 돌볼 거야. 아버지, 제발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우가 무릎을 꿇었다. 민재도 그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말없이 울고 있었다. 이제 난 가봐야겠다. 병원에서 너희 어머니가 기다리실 거다. 진호는 천천히 걸어서 문을 향했다. 뒤에서는 아들들의 사과와 간청이 이어졌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미연이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진호가 아침 인사를 하기 위해 병실에 들어섰을 때 미연은 이미 깨어나 있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미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여보, 진호는 아내에게 달려가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연아, 정말 깨어났구나. 고마워. 정말. 의사들도 놀라워했다. 고령의 환자가 뇌출혈 후 이 정도로 회복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했다. 미연의 첫 질문은 자식들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 아이들은 어디 있어요? 진호는 아내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미연은 어느 날 남편이 없을 때 침대 옆 서랍에서 핸드폰을 발견했다. 그녀는 아들들의 대화를 모두 들었고 남편의 결단도 알게 되었다. 회복 중이던 미연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었다. 병원에 다시 입원한 그녀는 남편에게 편지를 건넸다. 아이들에게 이것을 전해주세요. 진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 빨리 병원으로 와라. 병원 로비에서 만난 아버지와 아들들. 진호는 아내가 쓴 편지를 건넸다. 사랑하는 민우, 민재에게 엄마가 병실에서의 너희들의 대화, 그리고 아버지가 재산을 정리한 일 모두 알게 되었구나. 처음엔 너무 서운했다. 엄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우리가 힘들 때, 너희들 대학 학비 모으려고 허리 굽으며 살 때, 우리는 단 한 번도 이 돈을 어떻게 나눌까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어. 그렇게 정성껏 키운 내 아들들이 내가 의식 없이 누워있는 병실 앞에서 재산 걱정을 하는 걸 듣고 엄마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단다. 내가 평생 모은 건 재산이 아니라 너희들과의 추억이었는데 그게 너희에겐 그저 나눠 가질 돈에 불과했구나. 엄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지만 그래도 괜찮단다. 엄마는 너희를 아직도 사랑해. 편지를 읽은 두 아들은 병실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울며 용서를 빌었다. 놀랍게도 미연의 상태는 다시 호전되기 시작했다. 한 달 후 미연은 퇴원했고 진호가 새로 마련한 제주도의 작은 집으로 향했다. 아들들은 매주 부모님을 찾아왔다. 진호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지만 서서히 변화하는 아들들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풀어갔다. 3개월 후 어느 봄날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를 준비했다. 마당에 큰 테이블을 펴고 바다를 바라보며 신선한 음식을 나눴다. 저녁 햇살이 가족의 얼굴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손주들이 모두 잠든 후
진호와 미연은 마당의 작은 정자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중요한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고마워요. 미연이 남편에게 속삭였다. 진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아이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미연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이 결국은 더 강한 가족이 되게 해준 것 같아요. 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점차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말없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바다 너머로 떠오르는 보름달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밝게 빛났다. 1년 후 제주도의 작은 마을에서 이진호와 김미연 부부는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작은 텃밭에서는 미연이 직접 기른 채소들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고, 진호는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 모임을 만들어 소소한 즐거움을 찾았다. 민우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겸손함을 배웠다. 그는 작은 회사를 새로 시작했고, 이번에는 빠른 성공보다 정직한 경영을 먼저 생각했다. 민재는 컨설팅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말마다 부모님을 찾아와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두 며느리들도 변했다. 시부모님을 위한 반찬을 정성껏 준비해오고 손주들과 함께 자주 찾아왔다. 어느 주말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예전에 했던 말과 행동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었는데. 진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은 이제 분노가 아닌 감동의 눈물이었다. 미연이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괜찮아.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으니까. 진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두 아들 앞으로 각각 작은 땅을 구입한 등기 권리증이 들어 있었다. 너희에게 물려줄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아는 마음이란다. 하지만 이것도 너희 미래의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 두 아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들은 더 이상 재산의 가치가 아닌 부모의 깊은 사랑에 감사했다. 밤이 깊어가는 해변가, 진호와 미연은 손을 잡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었다. 우리 결혼 50년이 넘었네요. 미연이 속삭였다. 진호는 아내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자. 해변에 부서지는 달빛이 그들의 발자취를 은빛으로 물들였다. 인생의 깊은 풍파를 함께 견뎌온 부부의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을 견딘 두 그루의 소나무처럼 굳건했다. 상처는 아물었고 용서는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